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아직 진정 국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635명, 나흘 만에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하루 확진자 500명 이하를 유지한다면 5인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재복 해설위원, 전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신규 확진자 추이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는 월요일에 400명대, 화요일은 500명대, 그리고 오늘은 이제 600명대거든요. 좀 변동이 큰 편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매주 이런 방식의 이제 확진 추세를 보여왔으니까요. 이것은 이미 이제 올해 들어서 거의 넉 달, 5달째 계속되는 추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한 주를 모아서 통계를 냈을 때, 평균을 냈을 때 이 환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환자 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가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어린이날을 포함한 연휴,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행락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확진 환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확진 환자의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면 다행히 그 영향에서 크게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신규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비중이 좀 줄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그 수도권의 비중은 지난 2, 3차 때, 그때는 대개 수도권에서 유행이 시작돼서 전국으로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때는 80%가 넘었던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은 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작은 부분이지만 인구는 4분의 1이 넘습니다. 절반이 산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는 좋은 조건 가운데 하나가 인구 밀집도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확진 환자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 수도권은 그 과거처럼 하나의 대규모 집단 감염은 눈에 띄지 않고요. 전부 일상생활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아주 자주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 초반대에서 후반대로 가는 그 정도의 그 비율이 수도권의 경고등이 더 크게 켜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도권의 발생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임시 선별 진료소도 이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검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양성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방역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이제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는 것, 숨어 있는 확진 환자를 찾아내는 것, 이런 건데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임시 선별 검사소는 아주 큰 역할을 했죠. 당초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가 계속해서 환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쭉 운영이 되고 있고, 오히려 비수도권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당초 예상했던 것은 이렇게 이제 하루에 몇만 명씩 검사를 받고 또 100명 넘게 확진 환자가 나오다가 그게 대체로 양성률이 한 0.03% 정도 나왔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0.01% 정도까지만 떨어지면 이제 검사소 운영을 더 할지를 이제 검토하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환자가 나오거든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선별검사소는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의 경우는 울산이라든가 전남 같은 데는 이제 여수, 이렇게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는 곳은 선별검사소를 설치해서 전수검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빨리 검사하는 것이 환자를 찾아내는 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 제주 상황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나흘 동안 6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제주가 여행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8월, 12월, 5월, 그러니까 7월, 11월, 4월이 그 어떤 그 여행할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도 그 한 달 사이에 35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5월 첫 주 열흘 동안에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는 여행지에서의 이제 모임 자체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특히 여행지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점이라든지 노래방, PC방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미 여행지에서 나간 분들 이외에 그 도내에 있는 분들 사이에 N차 감염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딱 두 번 자체가 여행지에서의 어떤 관광객이 많이 모였던 시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확산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그리고 텐데요. 특히 예.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보다도 더 빨리 전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수는 600명대입니다만은 정부가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를 유지한다면 영업 제한이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총리 대행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1차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를 500명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영업 제한 조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에 대한 탄력적인 조정 문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오는 7월경에는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북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 중에 있는 바 그 성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적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500명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베이스라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정부가 보고 있는 그 베이스라인은 한 400~500명대 수준이고 500명 정도로만 유지가 된다면 우리 방역 당국에서 충분히 이제 이거는 감당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거죠. 예. 500명이면 지난해 같으면 뭐 거의 큰 일이 벌어질 그렇죠. 것 같은 예. 그런 숫자였는데 지금 500명 정도를 완화의 안정세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제가 좀 취재해 본 바에 의하면 방역 당국이 7월부터 새로운 개편안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네. 그 새로운 개편안의 그 1단계와 2단계의 기준이 하루 발생 500명입니다. 그러니까 500명 이하가 되면 1단계가 되는데요. 1단계가 되면 그 사적 모임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을 포함해서 영업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의 1단계 생활 속 방역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네. 또 영세상업,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풀어주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루 환자가 500명인데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정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역 역량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것으로 보면 우리의 방역 역량은 하루에 환자가 1,200명에서 1,500명이 나오더라도 감당할 수준이다. 이게 뭐냐면 중환자 병상이라든가 뭐 이런 그 갖춰진 그 현재 체계가 환자 발생이 1,000명이 넘어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쨌든 집단 면역이라는 게 형성이 되게 되고 그러면 환자의 발생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 하나는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라든가 치명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얼마 전에 그 정부가 이른바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시험해 본 걸 보면 지금 우리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우리가 0.94까지 떨어졌는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 정도가 되면 국민의 3분의 1이 접종을 해서 면역을 형성하게 되면 유행이 종식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5천만 명 중에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 한 1,300만 명 정도가 맞으면 3분의 1이 거진 그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정부가 목표한 대로 하루 발생 500명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것이 일상생활을 거의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방역당국이나 정부의 속내는 6월까지 그러니까 목표했던 그 백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 발생 숫자를 500명 안팎에서 유지만 하게 되면 그 후에 7월부터 새로운 개편안을 도입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목표로 두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모임 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그런 방안을 거론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전해철 장관이 조금 서둘러서 좀 성급하게 얘기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이라는 것은 어쨌든 국가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우선순위라는 것도 정해줬고 그것은 개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선순위를 둬서 고위험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접종을 했다고 해서 과도한 혜택을 준다거나 과도한 편의를 준다는 것, 그러니까 5인 모임 금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 영업도 이제 풀어주겠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국에서도 뭐 백신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뭐냐면 임신부라든가 네. 또는 뭐 체질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은 어차피 11월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 그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과도한 혜택을 주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있느냐. 거기는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백신 접종이 초기 단계인데 너무 이렇게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물론 그 의미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백신 접종이 사실 좀 늦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의사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백신 접종을 좀 올리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전해철 장관도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뒤에 단서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뭐 정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예. 또 위원님 말씀도 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임산부라든지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그리고 백신을 실질적으로 맞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평등을 또 가져올 수 있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하든 혜택을 줘서 접종률을 올리고 싶은 그것도 다 동일하죠. 그래서 네. 조금 더 접종률이 올라간 다음에 그러니까 한 3분기 정도 되면 한 30-40% 이상 접종이 된 경우에 그런 좀 백신 혜택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조금 더 호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정부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3분의 1, 국민의 3분의 1이 백신 접종을 하고 하루 확진자 수도 500명 이하로 유지가 된다면은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만 지키는 그 이전의 생활, 그러니까 1단계로 돌아가는 그 부분이 허용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미국이 한 35%가 2차 접종이 끝냈고요. 네. 60% 가까이가 1차 접종을 끝낸 상태고 이스라엘은 거의 2차 접종까지 60%가 끝냈습니다. 그 경우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이제 벗을 수 있고 실내에서도 일정 합번 양쪽이 다 이제 백신을 완벽히 접종을 했다면 일부분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는 그런 지금 정책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백신 접종과 모임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경북 11개 군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확산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첫 번째 대상 지역이 이제 경상북도의 12개 군인데 한 개 군은 조금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11개 군인데 3주째 연장을 한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일주일에 뭐 11개, 12개 군에서 나온 환자 수가 한 명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네. 원래 이제 이곳을 처음 선택했던 것은 이곳이 가장 인구 밀도가 또 낮은 곳이기도 하고 예. 실제로 발생도 적었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정을 해서 1단계를 시범하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전에 전라남도 지역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전라남도는 이제 여수하고 고흥 지역에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일부 시군으로 이제 제한이 돼 버렸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시범 적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발생 상황들을 좀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7월에 이제 그 새로운 개편안이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확진 환자의 수가 좀 더 안정적으로 내려간다면 이런 지역을 골라서 시범 적용해주는 그런 그 대상들이 조금씩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7월에 자연스럽게 1단계를 전국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예. 아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뭐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는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일상에 가까운 그런 환경으로 조금 더 간다면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인도에서 이제 교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내 인도 변이 바이러스 그 감염 현황을 보면 지난주에 33건이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네. 뛰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은 아직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도 변이가 이제 WHO에서도 이제 관심에서 우려 변이로 바뀌었습니다. 네. 인도 변이가 뭐
이중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중이 아니고 13개의 변이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중변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하나는 그 캘리포니아 변이가 들어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변이가 한 20% 정도 전파력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남아공 변이에 있는 그 변이를 비슷한 걸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아공 변이는 문제가 약간 중증도라든지 전파력뿐 아니라 그 면역 회피를 한다는 거 있죠.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특히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도 6분의 1 정도 항체 여과가 감소하는데 한 75% 정도는 막아준다고 일부 연구에서 나와 있고,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취약합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분명히 인도 변이는 우리가 전파력도 높고 중증도도 높을 수밖에 없는 변이고, 인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거의 전 세계 47% 가까운 그 확진자 비율을 차지하는 것도 전 인도 변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인도 변이가 아직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전파 속도를 생각한다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검역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2주 우리 1주 이제 시설 격리, 1주 자가 격리지 않습니까? 네. 자가 격리 전에 반드시 PCR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철저히 한다면 뭐 다른 나라 베트남처럼 뭐 3주, 4주씩 격리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2주 격리 PCR 검사 후에 한 번 더, 1주에 한 번 더 PCR 검사를 하는 것도 저는 좀 부탁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한 평균 일주일, 적어도 2주 정도면 다 사멸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일부 면역이 약한 사람 몸에서는 얘가 굉장히 오래 남아 있으면서도 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히 한다면 PCR 검사를 3주째 한 번 더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런 식의 조금 더 철저한 방역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도 변이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인도 변이를 우려 변이로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변이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인도의 확산세라든지, 그리고 인도가 벌써 변이가 전 세계 30개국에 퍼져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인도 변이가 지금 확산세가 높습니다. 네, 그러한 걸 고려하고 지금 말씀드린 변이가 여러 개 있는 그런 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우려 변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주요 3종, 뭐 이 변이 바이러스 감출률이 27.5%까지 네. 급증을 했는데, 문제는 예전에는 이게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입국자들에서만 발견이 됐다면은 그렇죠. 지금은 이 국내에서 지역 사회에서도 감염이 상당히 이제 전파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차단을 원래 해야 될까요? 변이는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죠. 해외에서 변이가 들어왔을 때 그 변이가 얼마나 전파력이 빠른지에 따라서 이제 생존을 해서 우세종이 되는 건데, 지금 한 달 전보다 4배가 올라갔고요. 4월 마지막 주 1주 전보다 2배가 확산이 됐습니다. 속도가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죠. 정부 당국에서는 최대한 이 변이 검사를, 유전자 검사를 좀 많이 해서 확진자를 빨리 조기에 찾아야 될 것 같고, 우리가 5월이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고, 마스크를 쓸 때도 우리가 덴탈보다는 KF를 밀폐된 공간에 쓰는 거,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좀 밖에서 식사를 많이 하는 게 좋고요. 식당 내부의 사업주분들께서도 좀 창문 여는 환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 특히 인도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신규 확진자 수십만 명이 인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우려가 되고 있어요. 예. 뭐 최근에 뭐 토픽 비슷한 얼토당토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죠. 뭐 소똥을 몸에 바른다거나. 이스라엘이 그 세계에서 이제 백신 접종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지난 3월까지 이스라엘의 접종률이 한 60% 초중반이 됐는데 지금도 60% 중반 정도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종교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종교를 믿는 분들 가운데 백신 접종을 절대로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적 특성이거든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는 그 소를 숭상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소똥을 몸에 바르고 나중에 저것을 닦아내는 것도 우유나 치즈로 닦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에서 나온 물건이 병을 치료한다는 맹신이 있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은 상당히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를 이제 깊게 믿거나 맹신하는 분들 사이에서 백신 기피 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이제 종교도 아니고 민간 요법에 대한 맹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코백스 같은 곳에서 백신을 갖다 주면 그냥 다 버립니다. 안 맞고. 대신 민간 치료법이라고 해서 막 희한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뭐 무슨 나뭇잎을 뭐 훈증처럼 몸에 쐬면 다 낫는다든가. 예. 심지어 아주 작은 아프리카 나라의 대통령은 TV에서 그걸 생방송으로 하고 자기는 백신 코로나가 다 나았다. 대통령이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다 그 훈증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지만 지구상에는 굉장히 많은 문화도 있고 민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과학적으로는 전혀 그 얼토당토 않는 얘기들이죠. 그렇죠. 예. 더구나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똥독이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산물들을 몸에 바르면 오히려 더 나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좀 그 과학 우리 이제 방역의 측면에서 보면 저런 것들이 빨리 좀 개선이 돼서 국민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정말 방역은 과학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 이 해외 상황을 알아봤었는데 다시 이제 국내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방역 당국이 고3 학생들에 대한 이제 백신 접종 계획도 내놓지 않습니까? 이 여름 방학 때 어쨌든 다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목표는 그렇게 잡아놨죠. 예. 그런데 백신은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와 2차의 접종 간격이 12주니까요. 그 아이들이 아무래도 수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여름방학 시작할 때 맞게 되면 아마 3주 뒤에 화이자를 맞으면 방학 안에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되면 그 친구들이 이제 그 대입 수능 시험 보기 직전에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이자를 맞추는 거고 고3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백신이 12세에서 15세 그 문제가 조금 이제 해결이 된다면 하반기에 조금 늦은 시각이라도 아마 이제 그 어린이 청소년들 접종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그 집단 면역을 이루는데 그 인구 비율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량은 충분히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물량을 확보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아직 물량이 확보됐다는 것은 지금 발표한 선구매 물량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것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는 아직까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와 그 협약 때문에 사실 그 일정을 밝히기가 지금 어렵다는 네네. 거. 그것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캐나다나 미국의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연령을 12세 이상까지 확대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미국에서 2,260명 임상 12세, 15세 임상을 했더니 거의 100% 예방을 했죠. 근데 미국에서 1년 사이에 150만 명의 청소년이 감염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 걸 고려하면 그분들 자체 학생들의 감염이 본인들은 약하게 앓지만 고위험군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파를 하는 위험 때문에 반드시 청소년도 접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2,260명한테 임상이 끝났고 안정성이 검증이 됐고 효과가 검증이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백신 수급만 된다면 저는 4분기 이내에 우리 청소년들 12세, 15세도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물량이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